저는 박노인 65,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은퇴한 건설업자입니다. 손바닥 굳은 살이 아직도 단단하고 무릎은 비 오는 날마다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굳은 살보다 더 아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저는 오래된 연립 3층에 혼자 살았어요.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에 물을 주고 새벽 시장에 가서 라면과 계란을 사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과한 욕심 없이 조용히 살겠다고 스스로 정해둔 삶이었죠. 며느리 윤미라 34은 단정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모습에 제 마음이 한 번에 풀렸어요. 말끝도 부드럽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호 38은 사업이 자주 꺾이는 편이라 자신감이 많이 줄어 있었고 며느리에게 의지하는 기색이 짙었어요. 딸 박수진 32은 말수는 적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고 멀리 살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집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도장이 어느 날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전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달리 잠긴 표정으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다녔고 윤미라는 마치 머릿속에 스케줄을 다 외워둔 사람처럼 바쁘게 움직였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평소보다 길고 크게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여성이었어요. 그들은 신분증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계약서 복사본을 보여주었죠. 종이 위에는 낯익은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이라는 글자가 제 이름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선명한 붉은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심장이 한번 크게 휘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미간을 찌푸린 채 저를 찾아다녔다는 소식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제게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유치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옷을 갈아입고 지갑과 평소 먹던 혈압약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3월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손등에 파란 혈관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어요.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준 적은 있어도 제 이름을 함부로 내밀어 본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경찰서 조사 시의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담당 형사 김태호는 여러 장의 서류를 넘기며 차근차근 질문했어요. 보증을 하게 된 경위, 도장을 언제 사용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도장 관리가 허술했던 것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윤미라가 보험 서류를 확인한다며 안방 장롱 앞에서 한참 서 있던 그 여러 날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대고 앉으니 세제 냄새가 옅게 섞인 바닥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 냄새는 오래전 건설 현장에서 맡았던 시멘트 먼지 냄새와 이상하게 겹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저는 제 이름을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두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 단순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윤미라가 전세금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모든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여러 개의 계좌를 거쳐 복잡하게 이동했고
그 중 일부는 준호의 사업 계좌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은 제가 유치장에 들어간 그날부터 바로 움직였어요. 변호사 김도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도연은 40살의 중견 변호사로 사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는 숫자나 큰 그림보다는 서류 한 장 한 장의 세세한 부분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 종이의 구김, 도장이 찍힌 각도와 압력까지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죠. 유치장에서 사흘째 되던 날, 접견실에서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옆에는 김도연 변호사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김도연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탁자에 놓고 가볍게 두드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의 입출금, 시점에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보증 도장이 찍힌 각도와 압력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드디어 윤미라의 가면에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윤미라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모든 도장을 관리하셨고 자신은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차분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오래전부터 느꼈던 작은 위화감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계산된 듯한 그 차분한 말이에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준호의 증언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준호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와 며느리가 도장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아들마저도 결국 제 편이 아니구나.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씩 찾아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CCTV 기록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혔다고 되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은행에서 정기예금 만기 수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또한 제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작성된 계약서도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입원 기록과 진단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것도 명백한 증거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윤미라의 과거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부동산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시에는 합의로 마무리되어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고급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외제차 할부금으로 사용한 기록들이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부터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까지 그 사치 목록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공범의 존재였습니다. 장태준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윤미라와 함께 이 사기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준호가 예전에 함께 사업을 했던 파트너였습니다. 돈의 상당 부분이 윤미라 계좌에서 장태준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제 억울함을 말끔히 해명했어요. 보증 도장이 위조된 것이 확실하고 모든 사기, 자금은 윤미라와 장태준의 계좌를 거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 발표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유치장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2달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햇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였어요. 차가운 시멘트 벽에 갇혀 지냈던 저에게 바깥 공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상쾌했습니다. 수진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준호는 멀찍이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그의 어깨에 저는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의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법정에서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윤미라와 장태주는 전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윤미라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에서는 진정한 후회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기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모습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피해자들이 몰려와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가족을 팔아먹은 며느리라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보다도 이 모든 소동이 제 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윤미라는 교도소 우송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텅 빈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텅 빈 얼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와 수지는 아직 어린 얼굴로 제 양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처도 아물까요? 아니면 평생 흉터로 남을까요? 낡은 안방 장롱을 열고 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이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도장은 끝까지 지켜낸 제 이름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장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준호는 그 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 곁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 손을 꼭 잡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집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그 아이의 따뜻한 웃음은 무너진 집안 속에서도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수진이 있었기에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 노을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는 박노인 65,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치장에 갇혔지만 끝내 제 이름을 지켜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녁 바람에 실려 거실을 한 바퀴 돌고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 위에 포근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는 아직도 아프지만 제 이름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신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중요한 서류나 도장, 인감 같은 것들은 함부로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시기 바래요. 특히 전세나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좋은 변호사를 찾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래요. 억울함을 혼자 삼키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이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 상추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제 이름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절대 이런 일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을 테니까요.